제발 버티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애끓는 목소리였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명 같은 빗소리를 뚫고 낯선 아가씨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내 희미한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대로 아들 녀석 얼굴도 못 보고 길 위에서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차갑게 식어가던 내 손 위로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포개졌습니다. 그 간절한 손길이 꺼져가던 내 생명의 불씨를 기적처럼 되살렸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마음이었고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고된 출장이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좌판에서 시작해 이만큼 회사를 일구기까지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번 출장은 유독 고되었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계약이었기에 일주일 내내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바이어들을 만나고 설득했습니다. 마지막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 아들, 이제 장가 미처는 넉넉하게 마련해 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지난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닌 보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터미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 녀석이 마중을 나왔을 테지만 하필이면 그날따라 아들도 지방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 큰 아들에게 언제까지 어리광을 부릴 수는 없지. 혼잣말을 되뇌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지만 얄궂게도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택시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결국 근처 편의점에서 얄팍한 비닐우산 하나를 사들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낡은 구두는 금세 빗물에 흠뻑 젖어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그 길을 절반쯤 걸었을까?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과 묵직한 서류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컥 가슴을 부여잡았지만 목구멍으로 거친 숨만 터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에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벽이라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축축한 담벼락을 스치고는 허공을 헤맸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심장 발작이구나.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와중에도 뇌리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습니다. 내 아들 하나뿐인 내 아들 민준아 이대로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나?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어미 없이 홀로 남겨질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와 숨통을 조였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목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로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귓가에 울음 섞인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까마득한 심연으로
가라앉던 내 의식을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주머니. 눈 뜨세요. 제발. 신락 같은 의식 너머로 보이는 건 비에 흠뻑 젖은 젊은 아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을 걸면서도 양손으로 쉴 새 없이 내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인지 제법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렁그렁한 눈에는 나를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니, 자신의 부모라도 되는 것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꺼져가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살고 싶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아들 장가가는 모습은 보고 죽어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곧이어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바래는 순간 나는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내 덕분에 살았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입을 뻥긋거렸지만 끝내 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더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마지막으로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드문드문 끊겨 있습니다. 병원 복도를 급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분주한 발소리, 어머니, 어머니, 내 이름을 부르는 아들의 절규,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의식을 되찾았을 땐 모든 상황이 끝나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내 손을 잡고 밤을 새운 아들을 보니 그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절망뿐이던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응급처치가 아주 중요했다고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폭우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아가씨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나를 살리려 애쓰던 그 절박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만은 선명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며 나를 구해준 은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은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는 후미진 골목길이었고 그 아가씨는 구급대원들에게 나를 인계한 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들 역시 경황이 없어 그녀의 인상착의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20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다는 것밖에는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나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 골목길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다시 지나가지 않을까,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근처 가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날 밤에 일을 묻고 다녔지만 아무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 시간에 이 길을 지나는 젊은 아가씨는 거의 없는데 슈퍼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내 마음속에는 고마움과 함께 찾지 못하는 아쉬움, 그리고 미안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신문사에 제보라도 해볼까 했지만 아들은 극구 말렸습니다. 괜히 소문이 나면 회사 일에 좋을 것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었기에 나는 조용히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녀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 모를 아가씨를 위해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어디서든 행복하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녀는 내 마음속에 이름 모를 천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하늘이 돕는다면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저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나는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의 기억을, 내 생명을 구해준 그 따뜻한 손길의 감촉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로 말입니다. 그 인연이 훗날 내 삶을 통째로 뒤흔들 가장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그날의 끔찍했던 사고로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고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관리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후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는 것, 아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회사에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회사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내가 쓰러졌던 사이 아들 민준이가 잠시 회사를 맡아 훌륭하게 이끌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몇 개의 큰 계약을 성사시키며 주변에서는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 때 어린 아들이 행여나 기죽을까봐 매일 밤 몰래 눈물을 훔치던 기억.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그릇을 닦으며 번 돈으로 아들 학원비를 내고 돌아오던 길의 뿌듯함.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을 보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자 유일한 자부심, 그것이 바로 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소원이라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홀로 키운 외아들 민준이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나는 민준이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좋은 집안의 반듯한 규수를 만나 사랑받으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집안의 부족한 격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며느리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 주변의 여자들에게 늘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시절 잠시 만났던 여자친구도 나는 집안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은 그런 나에게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나는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모처럼 아들과 단둘이 고급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갈비찜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너도 슬슬 짝을 찾아야지. 엄마 아는 분 중에 아주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아버님이 판사 출신이시라는데.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내심 어떤 대단한 집안의 규수 얘기를 하려나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결혼? 연애도 아니고 결혼?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우리 아들 마음을 훔쳤나? 어디 사는 누구냐?
아비는 뭘 하는 사람이고, 집안은 좀 어떻고? 내 질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김소연이고 간호사예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지금은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호사? 홀어머니?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내 아들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최고급 과외를 붙여 명문대에 보냈고 졸업 후에는 내 회사에 들어와 경영 수업을 받으며 누구보다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런 내 아들에게 고작 나는 나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집안하고는 안 된다.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그 한마디에 즐거웠던 저녁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만나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볼 필요도 없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법이야. 우리 집안에 그런 며느리 들릴 수 없다. 당장 헤어져라. 내 모진 말에 아들은 깊은 상처를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이 결혼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어야 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은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보란 듯이 매일 늦게 들어왔고 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나는 나대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 아들을 영영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근본도 없는 애한테 뺏길 수는 없다는 오기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아들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젊은 여자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사진을 구겨버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알 수 없는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아들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기대했던 항복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나는 애써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나볼 필요도 없다. 당장 그 애랑 헤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 자격도 없다. 내 독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 아닌 깊은 실망감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을 끝으로 아들은 나와의 모든 대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곧 포기하고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독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은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아들이 내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술잔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한 일일까? 잠깐의 후회가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아들을 위한 일이야. 지금은 나를 원망해도 나중에는 다 내 깊은 뜻을 알아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는 더욱더 내 고집의 성벽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끊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넓은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유령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고 음식을 넘기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고 눈밑은 거뭇하게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늦은 밤 잠 못 이루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불쑥불쑥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덮쳤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핏덩이 같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세상에 내던져졌던 그 시절.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건설 현장 인부들의 밥을 날랐고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 시장 좌판에 앉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채소를 팔았습니다. 행여나 어린 아들이 배를 고를까 나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들어가는 것을 보면 나는 배가 불렀습니다. 내 인생의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 등에는 잠든 민준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돈이 아까워 버스를 타지 못하고 1시간을 넘게 걸어오는데 낡은 신발 사이로 스며든 눈 때문에 발가락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들을 이불에 눕히고 보니 내 발은 꽁꽁 얼어 흉측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못난 어미 밑에서 고생하는 아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미안해서였습니다. 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절대로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남부러울 것 없이 키워내리라. 그날 밤의 다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식당은 금세 자리를 잡았고 나는 그 돈으로 아들에게 세상 최고의 것들만 해주었습니다. 최고의 옷을 입혔고 최고의 음식을 먹였으며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의 수석으로 입사하던 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지금 나는 내 인생이 완벽한 성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아들이 내 모든 것을 바쳐 이뤄낸 내 완벽한 작품이 이제 와서 내 뜻을 거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은 오직 아들의 성공과 행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결혼을
저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여자와 하겠다니. 그것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 내가 흘린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아들을 내 서재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냉전 상태를 이어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설득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건 마지막 단판이었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며칠 사이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겠지. 이해한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너는 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지긋지긋한 건지 너는 몰라.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돈 때문에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비참함을 너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게다. 내 진심 어린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소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구보다 생활력 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사람을 통해 배웠어요. 마음만으로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내가 시장 바닥에서 구를 때 그 따뜻한 마음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었겠다. 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내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결국 나는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내 말에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눈에는 상처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돈과 배경만 보고 사랑 없는 결혼을 하기를 바라시냐고요. 뭐, 사랑 없는 결혼? 내가 너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그래, 좋다. 정 그렇게 그 계집애가 좋으면 너는 내 아들 자격도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서 내들끼리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결혼 절대로 허락 못한다. 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내 심장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이 야속해서.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원망해도 언젠가는 다 내 깊은 뜻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더욱더 단단하고 외로운 성벽 안으로 나를 가두었습니다. 아들과의 꼴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처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감히 어미인 나를 버리고 떠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배은망덕한 놈. 나는 아들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임원회의에 내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았죠. 아들 녀석 얼굴이 박힌 조직도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분노는 서서히 식어 싸늘한 재가 되어 가슴에 쌓였습니다. 그제는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배신감은 칼날 같은 불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텅 빈 아들의 방을 볼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허전했고,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최고급 양주를 물처럼 들이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술 기운에 취하면 민준아, 내 아들아 하고 애타게 부르다 거실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내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 내 평생의 꿈이자 희망이었던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붓으로 쓴 듯 단정한 글씨체, 그 글씨체마저 나를 향한 원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직 사유란에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타인처럼 냉정하고 간결한 5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짤막한 사직 사유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장 김 비서에게 아들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아들이 그 여자와 함께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옥탑방을 얻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대기업 부사장 자리를 버리고 지금은 인력시장을 나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와 함께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세상 가장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이 공사판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고 소리치며 끌고 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완고함이 아들을 그 험한 곳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이 살고 있다는 옥탑방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차마 아들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아 기사도 돌려보내고 홀로 멀리서 불 꺼진 옥탑방 창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야 하는 산동네,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들과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저런 곳에서 내 아들이 살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미동도 없이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아들과 그 여자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여자는 아들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저렇게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가장 잔인한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질투와 분노, 서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내가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아들의 옥탑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몰래 그림자처럼
행여나 아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잠은 편히 자는지, 온통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최고급 한우와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반찬들을 싸들고 옥탑방 문 앞에 몰래 놓아두고 도망치듯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그 반찬통은 깨끗하게 비워진 채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가 다녀간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빈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찢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분노에 차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바로 그 사진. 아들은 구겨진 사진을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조각난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춰 찢어진 부분을 투명 테이프로 정성스럽게 붙여놓았습니다. 그 찢어진 사진 한 장이 아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원망과 그 여자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아들은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나를 등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어미인 내가 내 아들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문득 1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폭우 속에서 나를 구해준 이름 모를 그 아가씨. 만약 그때 그 아가씨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생판남인 나를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던 그 간절한 눈빛.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아가씨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모진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가. 그 두 모습이 겹쳐지며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 편협함과 오만이 한 생명을 살린 고귀한 인연의 가능성마저 막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어쩌면 내 생명의 은인을 내 손으로 내치려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찢어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 고집을 내려놓자.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한 발 물러서자. 하지만 어떻게?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면 아들은 내 진심을 알아줄까? 아니, 오히려 나를 더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나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찢어진 사진이 담긴 서랍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나는 길고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더 큰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찢어진 사진 앞에서 밤을 새운 후 내 마음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처럼 황량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원망과 질투가 뒤엉켜 무엇 하나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들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다. 나는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먼저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아들에게 내 진심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그래, 내가 먼저 다가가자. 내가 먼저 이 지긋지긋한 냉전을 끝내자. 나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아들에게 할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 수십 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순순히 나올 수 있을까? 아들은 그런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라며 나를 경멸하지는 않을까? 온갖 두려움이 나를 올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망설이는 사이 나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아들이 살고 있는 옥탑방 동네를 배회했지만 차마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차 안에서 아들이 일과를 마치고 그 여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내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며칠째 울리지 않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내 아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려 했는데 아들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구나. 나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가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이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미를 향한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밥은 먹고 다니는 게냐? 지낼만은 하고, 그 옥탑방은 춥지는 않고, 내 걱정스러운 물음에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강남 한정식 예가에서 상견례 날짜 잡았습니다. 상견례. 그 세 글자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나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어떤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후회를 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모든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은 내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어미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분노에 차서 소리치자 아들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내 말을 잘랐습니다. 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그날 상견례 할 겁니다.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소연 씨에게 그리고 장모님 되실 분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날 꼭 오셔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이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허망하게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자, 그 여자의 남편이 되기로 결심한 나에게 등을 돌린 타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서러움과 분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다니. 차라리 그날 밤 폭우 속에서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스러운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살려낸 내 목숨이 이제는 나를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을 이대로 영영 잃을 것인가? 아니면 내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내가 살아온 모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 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 여자와 그 집안을 내 며느리로, 내 사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이, 내 신념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쌓아 올린 내 인생의 탑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 절대로. 하지만 순순히 물러나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 상견례에 나가주마. 나가서 그 여자의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놓으리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딸이기에 내 아들을 홀려놨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리라. 감히 내 아들을 넘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리라. 나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 나는 김비서를 불러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화려하고 위압적인 옷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기죽을 만한 모습으로 나를 꾸미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보석함도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가장 비싸고 예약하기 어렵다는 미용실과 메이크업 숍을 예약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자와 그 집안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의 아들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 마음속의 도끼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대할지, 어떤 말로 그들의 길을 꺾어 놓을지. 가난한 집안에서 참 곱게도 잘하셨네요. 따님 하나 믿고 아들 인생 망치려는 신부는 아니시겠죠? 저희 민준이는 이런 누추한 곳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십 가지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며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배신감은 나를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은 나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망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나는 그저 승리만을 생각하며 칼을 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나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쇠를 씹은 듯 맑았습니다. 오늘 있을 전쟁을 위해 내 몸의 모든 감각이 칼날처럼 곤두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마음고생으로 눈밑은 퀭했고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내 아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도끼 어린 광채였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낸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예약해둔 강남의 최고급 뷰티 살롱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가장 안쪽의 VVIP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내 지시에 원장과 최고의 스태프들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완벽한 사모님으로 만들어주는 데는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아하게 틀어올린 머리,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화장, 그리고 값비싼 샤넬 정장. 온몸을 휘감은 보석들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손가락에는 그와 세트를 이루는 반지가 위압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십억대 자산을 굴리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지. 저들이 감히 내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어주리라.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살롱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예가는 VVIP들만 이용하는 최고급 식당이었습니다. 발렛 파킹을 맡기고 안으로 들어서자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전장을 미리 둘러보고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예약한 룸은 예가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비싼 국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사람들과 자동차들.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내가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만함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감히 어떤 것들이 내 아들을 넘보는가. 나는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저 아래를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그리고 내 아들은 사는 세상이 달랐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내가 내뱉을 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길을 단번에 꺾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고 그들의 가난을 조롱하고 그들의 무지를 꾸짖으리라.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두 분은 어떤 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할 생각이신지, 결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나는 그들이 내뱉을 모든 말에 대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 나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내 아들을 넘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만함 뒤에 감춰져 있던 불안감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 아들이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 내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쩌지?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저 어미 없는 것들에게 잠시 홀린 것뿐이야. 결국에는 내게 돌아올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불안감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었습니다. 진다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룸의 문이 열리고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내 시선을 피하며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들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 험한 일은 계속하고 있는 게냐? 네. 쯧쯧.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신세가 됐는지. 다 그 계집애 때문이겠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는 그 계집애를 만난 후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어.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나가고 이제 이 어미까지 버리려는 게냐? 내 비아냥의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늘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소연 씨와 장모님께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실까봐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시냐고요. 오늘 이 자리는 싸우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축복받으러 온 자리라고요. 축복? 웃기지 마라. 미안해야 할 사람은 그쪽이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것들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너는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린 거야. 눈을 떠, 아들아. 제발. 이 어미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막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이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나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룸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이 전쟁의 서막이 오를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오만함과 불안감이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는 동안 운명의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가 마주하게 될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운명의 파도라는 것을. 내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끼익하고 조용히 룸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찻잔을 든 채로 고개만 살짝 돌려 문 쪽을 향했습니다. 내 온몸의 신경이 칼날처럼 곤두서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선 것은 아들 녀석이었고 그 뒤를 따라 중년의 여인과 젊은 아가씨가 들어섰습니다. 저들이구나. 내 아들을 홀린 그 모녀. 나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늙은 어미는 값싼 시장 옷을 걸쳤고 젊은 계집은 그나마 꾸민다고 꾸몄지만 내 눈에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저런 행색으로 감히 이 자리에 나와? 나는 그들의 주눅든 얼굴을 상상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예상과 달리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어미라는 여자의 눈빛은 가난에 찌든 비굴함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맑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순간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가난한 것들이 자존심만 살아서는. 아들이 내게 다가와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소연 씨, 그리고 장모님 되실 분이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내 무례한 태도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 다가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김소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선자입니다. 나는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준비했던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앉으시죠. 집안이 가난하면 예의범절이라도 깍듯해야 되겠죠. 내 독설에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시작은 나쁘지 않아.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붙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젊은 아가씨, 김소연이라는 계집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영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저 얼굴, 내가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 애타게 찾아 헤맸던 그 얼굴,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죽어가던 나를 필사적으로 붙들었던 그 얼굴, 바로 그 젊은 간호사 아가씨였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버티세요. 곧 구급차 옵니다. 울먹이며 외치던 그녀의 목소리,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그녀의 따뜻한 손길, 나를 살리기 위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그녀의 얼굴, 그 얼굴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 역시 나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하고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내 귀에는 오직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그녀의 어머니가 놀라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세상은 오직 그녀를 처음 만났던 1년 전 그날 밤의 폭우 속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아들이 놀라 내게 달려왔지만 나는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내가 지난 몇 달간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 생명의 은인을 나는 내 아들의 인생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에게 나는 온갖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생명과 내 아들의 인연을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날 내가 내뱉었던 모든 독설과 내가 품었던 모든 악의가 부메랑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나를 구해준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내 말에 아들과 그녀의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와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김소연만이 내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나는 내 생명의 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려 했던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혐오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부름도 그녀의 어머니의 놀란 표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룸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복도를 달려 식당을 빠져나와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뺨을 때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충격, 혼란, 후회, 그리고 자기 혐오. 그 모든 감정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나는 그저 한없이 작고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 쏟아지는 차들의 경적 소리도 나를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고 나는 그 폐허 속에서 홀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민준이와 김소연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에게 나는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제발. 아들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일어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의 은인에게, 내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려 한 괴물이었습니다. 나는 소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기겁하며 나를 말렸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온몸을 짓누르는 죄책감의 무게에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내가 내 생명의 은인도 몰라보고 온갖 모진 말로 너를 괴롭히려 했다니.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니? 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 평생의 오만과 편견, 아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나는 1년 전 그날 밤처럼 꺼져가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용서는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상견례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만이 조금 전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을 뿐, 룸 안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소연의 어머니, 박선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조용히 잡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소연이 아빠는 길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후로 우리 소연이는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고요. 그날 밤 사모님을 구한 것도 우리 소연이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다 인연이 닿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는데 부모가 막을 수 있나요? 그저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랄 뿐이지요. 그녀의 담담한 말에 나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저들을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무시했던가. 나는 그들의 가난을 비웃고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제가 가진 편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사부인. 제가 사부인과 아가씨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진짜 상견례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안심한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욕심으로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지 않으리라. 내 남은 인생은 이 고마운 인연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데 쓰리라. 얼마 후 아들과 소연이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하객들 앞에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 너는 내게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생명의 은인이다. 앞으로는 이 시어미가, 아니, 이 어미가 너를 평생 지켜주마.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내가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내 말의 식장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소연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운명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그 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고집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된 소연이는 특유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 집안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를 위해 건강식을 챙겨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내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내 지병보다 더 깊었던 마음의 상처까지 깨끗이 치유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복귀했고 예전보다 더 늠름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그늘 아래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회사를 이끄는 리더로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 품에 안긴 손주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약 2년 전 그날 밤 소연이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끝까지 내 고집을 꺾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그 인연은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더 큰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나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나에게 손주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가끔 그날의 폭우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앗아갈 듯 무섭게 쏟아지던 그 비는 어쩌면 내 인생의 모든 오만과 편견을 씻어내리기 위한 하늘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빗 속에서 만난 내 며느리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소중한 행복에 감사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연은 때로 가장 혹독한 시련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생명의 은인이 내가 가장 증오하던 아들의 연인이었다는 기막힌 운명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의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 용서와 사랑이 피어나는지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이해이며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그 기적의 인연이 결국 얼어붙었던 가족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하는 모든 이들에게 운명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끈다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